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덧 추운 겨울이 지나 따뜻한 봄비가 내리고 만물이 싹을 틔우는 계절이 찾아왔군요. 코로나 탓인지 오랜 추위 탓인지 이번 겨울은 유난히도 길었던 것 같아 다가오는 봄이 더욱 반갑기만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지난 겨울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아마 사그라들 줄 모르는 코로나 때문에 이래저래 힘든 분들이 많으셨겠죠.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꽃이 피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좋은 일만 겪고 살겠나요?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고 시련은 찾아오기 마련이겠죠. 하지만 또 그 고통이 오래도록 가지는 않을 거예요. 내 인생에도 봄날이 오는 날은 반드시 있어야 하니 말이에요. 저만 해도 그렇네요. 여자 팔자, 뒤용박 팔자라고 제 인생에 겨울은 너무나도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봄날이 오겠지 하며 기다려도 봤지만 살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젊어서 남편과 이혼하고 별 고생 다 해봤고 곁에 기댈 사람 하나 없이 답답한 속만 태우고 살았었네요. 물론 이 나이쯤 되면 다들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품고 살겠지만 가끔은 참고 사는 게 능사는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늘 한 번쯤은 웃지 못할 제 인생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제 젊었을 적 기억을 떠올려 보자면 저는 참 순진했던 처녀였습니다. 20살이 되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저는 남들이 뭐라건 고지 곧대로 듣고 사람 미워할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남자도 모르고 사람 무서울 줄도 몰랐던 것 같네요. 당시에 저는 한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렸던 탓에 연애도 결혼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는 정말 회사와 집만 오가며 살았었어요. 그래서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는 부모님 말씀 따라 친구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연애할 때도 저는 남자랑 손 한번 잡아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남자를 몰라도 결혼할 때 되면 다 알아서 시집 잘 간다는 부모님 말씀을 너무 잘 들었던 탓이었죠. 그렇게 남자 한 번 알지 못했던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매일 회사 앞에서 퇴근 버스를 타던 제가 버스를 기다리다가 어쩌다 둘이 가방이 바뀌는 바람에 그 가방 바꿔 전해주려다 인연이 시작됐거든요. 어디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일 아닌가요? 연애 경험도 없고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지 저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 제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울 일은 그 이후였어요. 우여곡절 끝에 연애를 시작하고 보니 그 사람이 제가 다니던 회사 사장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내가 그 회사 직원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가 부담스러워할까 싶어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였죠.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이미 서로에게 푹 빠진 저희는 다가올 앞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집안에 알리지도 않고 몰래 만나며 사랑을 키워왔어요. 그 사람은 제게 참 잘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적이면 늘 제 자리에 손수건을 깔아주고 캔 한 번 제 손으로 따게 하는 법이 없었어요. 추운 날 퇴근하는 길에 따뜻한 꿀차를 들고 저 멀리 서 있던 그 남자를 보신다면 아마 다들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는데 솔직히 결말을 뻔히 아는 지금도 당시에 그 남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보이네요. 그렇게 왕자님 같은 그 사람을 너무 깊이 사랑한 저는 만난 지 1년 만에 혼전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저는 겨우 22살이었고 그 사람은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그 사람도 아직 가장이 되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였을 거예요. 그래도 그 상황에 어쩔 도리가 있었을까요? 결국 저희는 예비 시댁을 먼저 찾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이야 딸이 임신한 것을 아시면 당장 결혼하라 하실 테니 큰 산은 시댁이었죠. 그 사람은 애초에 집안에 반대가 있을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도 혹여 회사에 들킬까 조심 또 조심을 하면서 늘 저를 단속했었고 회사 근처에서는 저와 같이 걷는 법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잔뜩 주눅이 들어 예비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저는 태어나 처음 느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쳐다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저를 보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셨고 시어머니는 혀만 끌끌 차셨죠. 그나마 형님이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는데 마치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너 우리 회사 막내 경리라며? 설마 우리 성태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니? 누나, 그런 거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우리가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고 먼저 좋다고 쫓아다닌 것도 나였어. 은경이는 아무 잘못 없다니까 왜 그래? 아무리 어려서 세상 물정 모른다지만 현실감이 없어도 너무 없네. 애초에 니들 둘 수준이 맞다고 생각해? 회사 말단 격리에 부모는 시장에서 장사하고 학벌도 집안도 능력도 뭐 하나 성에 차는 게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여태 몰래 만났어? 정말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니? 누나, 그래도 애가 생겼는데 어떡해. 나 은경이 정말 사랑해. 누나라도 좀 도와줘. 누나가 부모님 좀 설득시켜주면 안 될까? 성태 너야말로 생각 잘해. 사랑 그런 거 잠시 잠깐이야. 너 앞으로 큰일 내야 하는 애가 이렇게 발목 잡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너는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들 생각은 안 하니? 정말로 저 애가 우리 집안에 맞는 아이라고 생각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별별 소리를 다 들어가며 무시를 견뎌야 했고 옆에서 저를 감싸며 애걸복걸 식구들을 설득하는 성태씨의 말도 그리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배가 부르도록 결혼 허락을 받지 못했고 그제서야 집안에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희 집도 난리가 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상대 집안에서 결혼 허락을 안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어머니가 쓰러지기까지 하셨죠. 그동안 곱게 키워놨더니 그런 사고나 친 딸 자식이 얼마나 원망스러우셨을까요? 하지만 저도 이미 엄마였고 내 앞날을 위해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양쪽 집안의 반대에 저희는 몰래 도망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성태씨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털어 작은 새빵을 구했고 거기서 저는 홀로 아이를 기르며 성태씨의 졸업을 기다렸어요. 남은 돈이 떨어지기 전에 남편이 졸업을 해서 바로 취직을 하는 것이 저희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그제서야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동안 어른들도 고민이 많으셨는지 저와 아이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 일에는 큰 조건이 따랐습니다. 우선 아이가 클 때까지는 집에 들어와서 살아라. 우리가 네가 뭐 하던 애인지 뭘 얼마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우리 집 식구 되려면 가르칠 게 많겠지. 아이한테도 그 편이 좋을 거고. 그리고 들어와서 지내는 동안 성태 너는 공부 마치고 와. 원래 학교 졸업하면 유학 다녀오기로 했잖니. 아니 어머니, 그래도 처자식을 두고 어떻게 유학을 가요? 보내시려면 그냥 같이 보내주세요. 미국 생활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니? 우리가 뭐 얼마나 대단한 재벌이라고 쟤까지 날려보내. 그리고 가서 공부해야 할 애가 집에 애랑 여자가 있는데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 차라리 2, 3년 마음 굳게 먹고 다녀오는 게 낫다. 처자식 걱정은 할 것도 없어. 우리가 한 집에서 잘 챙기겠다는데 뭐가 걱정이라는 거야. 그렇게 걱정되면 네가 잘해서 하루빨리 돌아올 생각을 하던가. 아무튼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면 그냥 다 포기하고 니들끼리 알아서 새빵살이 해라. 단호한 시부모님의 제안에 저희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솔직히 어떻게라도 받아만 주신다면 감사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당장 취업을 한다고 해도 앞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것보다는 시댁 지원을 받으면서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친정에도 도움받지 못하는 신세에다가 앞으로 아이에게 조부모님을 모르고 크게 하는 것도 부모로서는 참 미안한 일이기도 했고요. 결국 저희는 시댁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아이와 함께 시댁에 들어가 지내게 됐고 남편은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그래도 결국에 저와 아이를 받아주셔서 참 다행이라 생각하며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받아주셨으니 이제 저를 식구로 여기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시댁에 혼자 남게 된 저는 그 뒤로 말 못할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애초에 저를 탐탁치 않아 하셨던 시댁 식구들은 늘 저를 무시하시고 소외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며느리 도리를 다 해야 했어요. 그때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나를 정말 며느리로 생각하기는 했을지 아니면 그냥 가사도우미 정도로 생각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린 나이에 애 낳고 살림은 손에 익지도 않았는데 매끼 식사를 차리고 그 큰 집을 쓸고 닦으려니 몸이 나만하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도 참 힘들었죠. 안 그래도 저를 그리 구박하고 무시하시는 시댁 어른들이 여자가 살림도 못한다면서 얼마나 야단을 하셨겠어요. 그럴 때 남편이라도 옆에 있었으면 버틸만 했을 텐데 저는 남편과 전화 한 번 나누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일주일에 한 번씩 국제통화를 걸어오곤 했지만 시댁 식구들은 전화비가 비싸다며 제게 수화기 한 번 건네주시는 적이 없으셨어요. 어쩌다 가끔 선심 쓰듯 통화를 시켜주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혹시나 투정이라도 부리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보며 통화를 지켜보곤 하셨습니다. 그 눈살에 못 이겨 궁금한 말도 못 물어보고 내 속도 한번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저 아이가 잘 크고 있다는 말로 서둘러 전화를 끊어야 했죠. 불같은 성정의 시어머니도 참 무서웠지만 저는 차가운 시누이가 더 무서웠습니다. 어머님은 성질 탓에 제게 한바탕 내뱉고 끝내시고 말지만 형님은 두고두고 저를 욕보이시며 사람을 정신적으로 참 많이 괴롭히셨어요. 늘 제 처지를 무시하고 남편과 비교하시면서 안 그래도 외딴 시댁에 얹혀 사는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하루하루 말라갔고 언젠가부터는 이유 모를 위장병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제 가족 때문이었어요. 어린 아이를 지켜야 했고 언젠가 돌아올 남편을 믿고만 있었습니다. 내 남편이 돌아오면 이 고생도 끝이 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웬일인지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던 남편은 3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기어이 4년을 채웠습니다. 그 사이 제 딸아이는 훌쩍 커버렸네요. 벌써 말을 시작하고 유치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떨어져 있는 아빠를 참 많이도 그리워했죠. 물론 남편이 1년에 몇 번씩 집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마저도 잠깐일 뿐 결국 아이와 저 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남편이 한국으로 들어오던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혼자 돌아올 줄 알았던 남편이 웬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였어요. 그동안 저만 모르고 다른 식구들은 모두 그 일을 알고 있었던 건지 다들 아무렇지 않아 하며 저더러 적당히 알아서 떨어져 나가라는 태도였습니다. 저는 머리가 새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만 돌아오면 이제 우리 세 식구도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동안 그 고생을 시켜놓고 이제 와서 나가라뇨. 제가 시댁에서 그 수모를 당하며 혼자 아이를 키울 동안 남편이라는 사람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네요. 남편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여자는 내 남편이 처자식이 있다는 걸 알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은경씨라고 했죠? 저 믿고 하영이 맡기세요. 제가 친딸처럼 잘 키울게요. 솔직히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도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더라도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셔야죠. 애가 가난한 엄마 밑에서 불쌍하게 크는 것보다는 넉넉한 우리가 키우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제 앞에서 떳떳하게 내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그 여자의 얘기에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여자의 뺨을 냅다 때려버리고 머리채를 잡아 집어 던졌죠. 늘 구박대기였던 제가 그런 짓을 벌리니 시댁 식구들도 놀라서 입을 떡 벌리더라고요. 하지만 분에 못 이겨버린 그 일이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습니다. 돈도 있고 집안도 좋은 그 여자는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아버지가 경찰청장이라나 그렇다더라고요. 남편도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합의 이혼해달라 난리였어요. 그 상황에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이를 데려가는 조건으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해줬습니다. 아이를 두고 가면 돈이라도 챙겨주겠다고 했는데 천만금을 준대도 내 자식과 바꿀 수는 없었죠. 물론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집에서는 나중에 유학도 보내주고 잘 길러주겠다는데 능력 없는 내가 데려가는 게 맞는지, 내가 데려가서 당장 애 굶길지도 모르는데 내 욕심을 부리는 게 맞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 어린 내 자식을 보고 있자니 차마 발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마저 없으면 당장 죽어버려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저의 작은 이기심에 하영이를 데리고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 해본 사랑의 대가가 이런 것이라니 저는 인생을 살아야 할 의미를 잃어버릴 만큼 힘든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 욕심대로 아이를 데려온 이상 저는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내 인생은 내 손으로 망쳤지만 내 딸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갔습니다. 남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비참해지는 건 개의치도 않았고 그저 딸아이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살아갔네요. 버스비 아끼려고 밤길을 걸어다니고 100원 한 장 아끼겠다고 창피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들이 억척스럽다, 구질구질하다 흉을 봐도 내 자식만 떳떳하게 키우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남의 것 훔치거나 탐내본 적은 없었어요. 애초에 부잣집과 엮여서 그런 꼴을 당해서 그런 건지 돈이 늘 아쉬우면서도 그 돈이라는 게 참 두렵더라고요. 여태 살면서 공짜라면 의심부터 하고 받고 그래서 남들 다 한다는 투자나 개똥 같은 것도 부어본 적이 없네요. 너무 일찍이 세상을 알아버려서 그런가 공짜에는 늘 대가가 따르고 사람은 늘 꿍꿍이가 있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저 하나만을 믿으면서 제 아이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노력에도 아이는 제 마음을 너무 몰라줬어요. 어릴 적에는 그래도 엄마만 알고 지내던 아이가 어느새 머리가 자라 사춘기가 오더니 왠지 점점 저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참 예민할 나이라 그런지 전에 없이 부쩍 짜증도 늘고 바라는 것도 더 많아졌죠. 그리고 언젠가부터 자기 처지를 비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딸, 공부 잘 돼? 몰라. 공부는 열심히 해서 뭐해. 그게 무슨 소리야. 공부 열심히 해야 나중에 뭐라도 먹고 살지. 지금 고생해봐라. 나중에 훨씬 편하게 살지. 엄마, 답답한 소리 하지 마. 요즘 같은 세상에 열심히 해서 삶이 나아지는 줄 알아? 엄마는 뭐 열심히 안 살아서 이러고 살아? 요새는 갖고 태어나지 않으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야. 그런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해? 내가 그렇게 키우지를 않은 것 같은데 아이는 언젠가부터 늘 남들과 비교하고 돈을 아쉬워했습니다. 게다가 요즘 애들이 어디 우리 때 같은가요? 다들 철마다 유행이다 뭐다 남들 하는 건 다 해야 하고 또래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왕따니 뭐니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많죠. 하지만 안 그래도 혼자 생계 꾸리느라 팍팍한 내 형편에 다른 부모들이 해준다는 그런 비싼 물건들을 해줄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사단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그날도 역시나 날이 서 있던 아이가 제 앞에서 한탄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못 들은 척하거나 한 소리 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저도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꺼낸 지 아빠 얘기에 저도 모르게 화를 내고 말았네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는데 늘 일한다고 바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돈이 넉넉해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도 비싼 옷 입고 비싼 핸드폰 사고 싶고 돈 걱정 없이 유학도 가고 싶어. 근데 엄마가 나 데려와서 해준 게 뭐야? 그러게, 이럴 거면 나 뭐하러 데려왔어? 차라리 아빠한테 맡겨서 부잣집 딸로 크게 하지. 뭐?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 하나 키우겠다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래, 그럴 거면 너도 네 아빠한테 가서 살아. 나도 이제 네 불평불만 듣는 거 지겹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저도 모르게 홧김에 나온 그 말에 아이는 다음날 정말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가방을 싸들고 나간 아이의 빈 방을 보고 저는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아이는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야, 하영이 고모. 하영이가 성태 찾아간 거 알아? 데려가서 알아서 잘 키우겠다 하지 않았어?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사단을 만들어? 아마 아이는 제가 혹시나 싶어 몰래 적어둔 남편의 주소와 번호를 찾아냈던 모양입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혹시나 사고라도 생길까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 연락처를 알아놓곤 했는데, 장롱 깊숙이 숨겨 못 찾을 줄 알았더니 그걸 어찌 알고 거기까지 찾아간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는 하영이를 데리고 있다는 형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10몇 년 만에 그 집 식구를 만나려니 손이 덜덜 떨리고 오장육부가 굳는 기분이었어요. 대강 사정은 하영이한테 들었어. 데리고 나갈 때는 자신만만하더니 생각보다 순탄치 못했나 봐. 애가 이 정도로 힘들게 지낼 줄은 몰랐네. 그동안 하영이 교육은 제대로 신경 쓴 건 맞아? 애가 어떻게 영어로 토킹이 안 되니? 하영이 교육은 제가 알아서 해요. 이제 와서 남의 자식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영이 데리고 계셔 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데려갈게요. 아니, 설마 아직도 자격지심 때문에 우리 집 껄끄러운 거야? 이미 오래전 일이잖아. 지금은 하영이 문제로 마주하고 있는 거고. 나를 철저히 기만해놓고 이제 와서 오래전 일이라 치부하는 형님을 보니 저는 예전 그 기억이 다시 떠올라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 앞에서 형님이 하영이를 입양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하영이가 지 아빠랑 살겠다고 나온 거라며. 솔직히 그동안 키웠으면 이제 보낼 때도 됐지. 더군다나 애가 원하면 더욱 말이야. 근데 아는지 모르겠지만 성태도 이미 자식들이 있고 우리 올케가 하영이까지 맡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하영이도 새엄마 눈치 보느니 그냥 나랑 사는 게 어떨까 싶어. 나야 아직까지 미혼이고 앞으로도 결혼 생각 없으니까. 하영이 고모는 미혼의 자식이 없으니 제 딸을 데려다가 양녀를 삼고 싶으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이 뒷바라지에 유학까지 보내주고 심지어 나중에 재산까지 다 물려주겠다니 솔직히 저도 쉽게 싫다는 소리를 할 수가 없었어요. 하영이도 그걸 원하는 눈치였고요. 하영아, 너 정말로 그러고 싶은 거야? 엄마랑 안 살고 고모랑 살고 싶어? 응, 솔직히 그러고 싶어. 나도 유학 가고 싶고 지금보다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좋은 교육 받고 싶어. 나 엄마처럼 그렇게 아등바등 살 자신 없어. 지금이라도 고모랑 살고 싶어. 솔직히 당시에는 배신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그놈의 돈이 뭐라고 고모한테 홀랑 가겠다고 그러는지 참 야속하고 무심하다 싶었고, 자식 낳아 길러봐야 소용없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속상한 표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야 아이 의사도 묻지 않고 나조차고 데려왔지만 이제 다 큰 아이가 자기가 그러고 싶다는데 제가 엄마라고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요. 결국 저는 딸을 보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이가 집에 와서 짐을 챙겨가는데도 저는 딸아이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마지막 인사하겠다는 아이 앞에서 차마 웃으면서 보내줄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화난 척
가서 잘 먹고 잘 살으라며 철없이 굴었습니다. 엄마가 되어서 딸아이의 행복을 빌어주지 못할 망정 참 못난 어미네요. 그렇게 아이를 그 집에 보내고 저는 삶의 의욕을 놓아버렸습니다. 더럽고 치사해도 참고 다니던 직장도 때려치우고 집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하며 보냈죠. 그때는 정말 죽을 생각까지도 했던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결국 아이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종종 연락해오는 탓에 늘 그 연락만 기다리며 버텼거든요. 그렇게 버티고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학을 떠났고 그렇게 몇 년간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지냈네요. 그래도 아이가 행복하다니 저도 좋더라고요. 나는 못 보내주는 미국 유학도 가고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남부럴 것 없이 지낸다니 그래 내 딸이라도 잘 살아가지고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도 외로움을 잊으려 더 바쁘게 지냈고 그러고 살다 보니 이게 도끼인지 뭔지 속에 뭔가 끓어오르는 것이 예전에는 모험이다 싶어 하지 못했던 일들도 겁없이 하게 되고 저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됐습니다. 덕분에 늘 자식 입에 넣어주느라 쪼달리던 저도 작은 가게 하나 꾸리면서 남들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할 만큼 살게 됐어요. 아이를 데리고 있을 때 진작 이 정도로 여유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의미 없는 후회들이 들기도 했지만 또 당시에는 아이 키우면서 그렇게는 못했을 것 같았죠. 어쨌거나 그 뒤로도 세월은 흘렀고 딸아이는 저와 같이 살았던 세월만큼이나 더 자라 있었네요. 20 후반에 한국으로 들어와 직장 생활을 해내던 아이는 30이 넘어 제게 결혼할 남자를 소개시켰습니다. 고모님과 사업차 알고 지내는 집안의 아들이라더군요. 이미 집안끼리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라 저한테는 의무적으로 인사만 시키는 거죠. 어차피 이제 와서 내가 왈가왈부할 상황도 아니니 사위를 보고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었어요. 사람이야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 일이고 딸아이가 좋다니 그저 행복하기만을 바랬죠. 그렇게 아이는 결혼을 하여 영영 제 품을 떠나갔습니다. 고모님한테 보낼 때도 이렇게 허하지는 않았는데 시집을 간다니 왠지 앞으로 평생 못 볼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우리 딸은 나랑 다르게 행복하게 잘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이 늘 저를 두렵게 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몇 달이나 지났을까요? 하루는 딸아이가 저를 찾아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만약 내가 이혼을 하면 어떨 것 같아?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이라니. 흥분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냥 물어보는 게 어딨어. 너는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니? 나 이혼하는 거 싫어? 엄마도 이혼하고 잘 살잖아. 자식 이혼하는 거 좋은 부모가 어딨어. 당연히 나처럼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지. 그리고 내가 뭘 잘 살았어. 그냥 너 때문에 살았지. 근데 너 설마 네 남편이랑 싸웠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나도 결혼하니까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엄마는 이혼했을 때 나보다 훨씬 어렸을 텐데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궁금해서. 너 정말 별일 없는 거 맞지? 그렇다니까 그러네. 걱정이 너무 없는 게 걱정이지. 별거 아니라며 궁금해서 물었다는 딸의 말에도 저는 얘가 왜 하필 그런 소리를 하는지 왠지 모르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어요. 딸 자식은 엄마 팔자 닮는다는 그 소리가 싫어서 늘 나랑은 다르게 살았으면 싶었는데 좋은 집 시집 가서 혹시나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건 아닐지 딸아이가 다시 연락을 하기만을 기다렸었죠. 그런데 정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그 뒤로 딸아이에게 연락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문자라도 남기던 아이였는데 갑자기 제 문자에 답도 없고 전화도 받지를 않았죠.
그제서야 불안해진 저는 생전 찾아간 적 없던 딸아이의 신혼집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나서기 어려웠던 제 입장 때문에 놀러 오라던 딸의 말에도 한 번 간 적이 없었더라고요. 내가 그 집에 자주 들락거리면 괜히 사돈댁에서 트집이라도 잡으실까? 아니면 고모님이 싫어하실까? 딸아이에게 나는 짐받게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가고 싶어도 가본 적 없던 딸의 집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어미인지라 반찬이며 택배며 보내준다고 주소는 알고 있었네요. 머릿속으로만 달달 외운 그 주소로 처음 찾아간 저는 조심스럽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태 전화도 받지 않는 딸아이에게 무슨 일이 없기만을 바라며 애써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죠. 하지만 무슨 일인지 집에는 기척도 없고 초인종 누르는 소리에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혹시 못 들었을까? 얼마나 누르고 있었을까요? 제 소리 때문인지 옆집 사람이 나오시더라고요. 아이, 누구세요? 아, 예. 이 집 세댁 아는 사람이에요.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는데. 아, 그 집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그 집 세댁 죽어서 구급차 오고 난리였는데. 다들 장례식에 가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세댁이 죽었다고요?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잘 알아요. 아니, 내가 내 눈으로 실려가는 걸 다 봤다니까 그러네. 나도 장례식 갈까 해서 어딘지 물어도 봤는데 세댁 지인이라면서 못 들었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래. 여기 적어놨잖아요. 네, 여기 장례식장. 아니, 못 믿겠으면 직접 가봐요. 그 집 세댁은 우리 딸아이가 맞는데 우리 애가 죽었다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죠. 우리 딸이 죽었으면 설마 제가 모를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저는 결국 그 이웃이 알려준 장례식장으로 서둘러 뛰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닐 거라고 믿으면서도 왠지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뛰어간 장례식장에는 정말로 우리 딸아이의 이름이 전광판에 적혀 있었습니다.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갔더니 진짜 식장 안에 우리 아이 얼굴이 걸려 있더라고요. 몇 번 보지도 못한 사위가 상주로 서 있고 그 옆에는 제 딸을 데려간 아이 고모도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에 저는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제야 저를 본 사위와 고모님은 저를 보며 많이 당황한 눈치였어요. 어떻게 나한테 아무도 연락이 없을 수가 있는지 밀려오는 배신감에 저는 두 사람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떻게 내 딸이 죽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있어? 내 딸 데려가서 남부럽지 않게 키워준다더니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형님? 나한테 설명을 해야 할 두 사람은 정신 못 차리며 괴로워하는 제 앞에서도 저를 달래기는커녕 고함 지르는 저를 난감해하기만 했습니다. 조용히 좀 해. 이게 무슨 행패야. 어머니, 제발 진정 좀 해주세요. 이러면 하영이한테도 좋을 게 없어요. 자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러나? 아무리 나를 장모로 생각 안 한다 하지만 나 그래도 하영이 친모야. 하영이 다 클 때까지 내가 키웠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숨길 수가 있어? 우리 하영이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진정을 못하자 결국 형님이 저를 조용한 곳으로 끌고 가시더니 냉수를 건네주셨습니다. 자식 영정 걸어놓고 냉수 먹고 속 차리라는 건지 사람들이 참 너무하다 싶대요. 하영이 멀쩡하니까 진정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영이가 멀쩡하다뇨. 조용히 좀 해. 누가 듣겠어. 놀라는 제게 묻지도 말라는 건지 고모님은 제 입을 꾹 막으시며 놀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다 우리가 꾸민 일이야. 아까 장례식장에 와있던 사람들 봤지? 그 사람들 다 빚쟁이들이야. 그 사람들 들으면 안 되니까 조용히 해. 사실 우리가 하영이 명의로 사업을 벌인 게 있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일이 이렇게 됐어. 알고 보니 장례식은 모두 조작된 것이었어요. 사업 파트너라는 두 집안에서 무슨 일을 벌인 건지
우리 딸 명의로까지 일을 벌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식구들이 제 딸의 죽음을 위장한 겁니다. 명의가 딸 앞으로 되어 있고 다른 보증인이 없으니 딸만 죽으면 그 빚은 모두 해결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구들이 다 짜고 심지어 의사 지인까지 끌어들여 사망 확인서를 조작했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 때문이라지만 사람 죽음을 위장한다뇨. 게다가 그 어마무시한 일에 우리 딸이 개입되어 있다니 설명을 하니 듣기는 하지만 대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상황인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제 딸아이를 만나야 했어요. 하영이 먼저 보여주세요. 제가 만나서 직접 얘기를 들어야겠어요. 여태 뭘 들었어? 하영이는 지금 세상에 없는 사람이라니까. 일이 다 정리되면 알려주겠다는데 그걸 왜 못 참아?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친모한테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결국 저는 빚쟁이들에게 가서 다 까발키겠다고 협박을 하고서야 제 딸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사돈댁이 가지고 있다는 외딴 별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먼 지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빚쟁이들이 거기까지는 못 올 거라 그러더군요. 그곳에서 만난 딸아이는 무척이나 초췌하고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는 당장 눈물이라도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아이의 입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결혼은 아이들 의사보다는 집안의 얘기로 이루어졌습니다. 나한테는 사위를 사랑한다 말했지만 사실은 고모님의 반강제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받은 게 있으니 은혜를 갚으라는 얘기를 했다더군요. 결국 자기 책임이다 싶었던 딸아이는 그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됐고 그 뒤로도 시댁과 고모님에게 휘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이혼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 말이 진심이었던 모양이에요.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행복하려면 이혼하면 안 된다는 소리나 했으니 애가 기댈 곳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집안의 작당으로 딸아이는 억지로 명의까지 넘겨줘야 했고 결국 그 모든 책임은 제 아이가 오로지 짊어져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무서워했어요. 결국 자기 가족의 일이었고 명의를 넘겨준 자신의 책임도 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아이가 그 사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결국 저는 제 딸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딸이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잘못된 일은 바로잡는 게 맞다 생각했어요. 그 많은 피해자들은 물론이고 내 딸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아무리 죄가 무섭다고 평생 죽은 사람으로 이런 곳에 숨어 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저는 다른 식구들 모르게 그곳에서 딸을 몰래 빼내왔어요.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자수를 하겠다는 우리 모녀의 얘기에 경찰들은 생각보다 호의적으로 저희를 대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딸이 그동안 증거들을 몰래 모아두었다는 거였어요. 강제로 명의를 내어줘야 했던 상황에 대한 녹취도 있었고 이것저것 서류들도 잘 모아뒀더라고요. 딸이 사건을 진술하는 동안 저는 변호사를 알아봤습니다. 그래도 저도 살면서 알고 지내는 법조인 하나는 있어서 참 다행이었네요. 제가 그동안 뿌린 게 있어서 그런지 급하게 도움을 구한 일에도 흔쾌히 저희를 도와줬어요. 덕분에 저희는 무사히 재판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법적인 증거들을 추려야 했고 수많은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1년 가까이 걸린 재판들을 치르는 동안 저희 모녀는 참 힘들었지만 또 그만큼 서로 가까워질 수가 있었어요. 딸아이는 그제서야 제 마음을 알아주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내가 정말 철이 없었어. 어렸을 때는 그게 다 뭐라고 그렇게 부러웠는지 이제서야 그게 얼마나 부질없는 것들이었는지 잘 알겠더라고. 비싼 돈 들여서 유학까지 다녀오면 뭐해. 배운 게 많은데도 이렇게 바보 짓을 하는데. 그리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식구들은 다 나를 도구로만 생각했고 내가 받은 것들은 다 내 족쇄가 됐는데 너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엄마한테 속죄하고 싶어. 내가 정말 나쁜 딸이었고 이제서야 엄마의 사랑을 알아서 너무 미안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죽기 전에 깨달았으면 조금 억울할 뻔했지 뭐예요. 그렇게 서로 오랜 감정을 풀어낸 저희 모녀는 똘똘 뭉쳐 그 집 식구들을 혼내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던 재판도 점점 유리하게 흘렀고 결국 딸아이는 강요에 의한 명의 대여로 판명이 나서 정상 참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딸이 까발킨 증거들 덕분에 우리 딸을 괴롭힌 그 집 식구들은 경제사범으로 결국 구속됐어요. 결국 2대째 이어가던 시댁 회사도 문을 닫게 됐고요. 그 뒤로 우리 아이는 그놈과 이혼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었고 친가와도 영영 헤어졌습니다. 지금은 다행히도 무사히 잘 지내고 있어요. 어쩌다 이런 일까지 벌어져 팔자에도 없는 법정까지 드나들게 됐는지 후회도 있다지만 그래도 저는 정말 다행이다 싶습니다. 딸이 죽은 줄 알고 저도 세상이 끝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얼마나 다행인가요. 어찌 보면 기구한 내 팔자 때문에 내 자식까지 험한 꼴을 당하게 했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제 후회나 자책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앞으로 남은 이 삶을 감사히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딸과 제가 맺은 한 가지 약속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 풍파에 무너지는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일어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